안녕하세요. 저는 농구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랑하는 초등학교 6학년 조규찬 리더입니다. 올해 6학년이 되면서 주위에서는 예비 중학생이라는 이름표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제 주위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잘하고도 싶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농구도 계속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도 농구도 다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제는 다재다능하게 잘 해내는 융합섬 사람들이 각광받는 시대라면서 왜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까요? 아마 저처럼 학교 공부 외에 코딩, 미술, 독서, 글쓰기, 운동, 요리 등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은 분야에도 관심이 있으신 리더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의 퍼펙트 베이스에 집중해 주세요. 저에게는 공부도 농구도 기본 생활에서도 꼭 지켜나가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농구를 할 땐 공부를 할 땐 기본 개념에 충실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땐 분명 알았던 것인데 내 입으로 설명이 안 된다면 그건 그냥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이 끝난 후 바로 배운 노트를 씁니다. 집에 오면 한 번 더 백지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개념 문제집을 풀면서 틀린 부분은 바로바로 포스트잇에 적어서 오답을 체크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입으로 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절대 까먹지 않게 되고 그것이 진짜 내게 됨인 겁니다.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인 드리블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현란한 스킬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 시작 전에 무조건 드리블 연습을 시작하고 합니다. 그리고 러닝과 기본기를 할 때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그 기본은 생활 원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매일 6시 20분 기상 시간을 지킵니다. 일어나면 이불을 갭니다. 매일 아침 최소 20분은 책을 꼭 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플래너를 꾸준히 씁니다. 보다시피 제가 지키는 것들은 공부를 할 때에도 농구를 할 때에도 생활을 할 때에도 특별한 것이 아닌 모두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 아는 것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정작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노베이스, 개념 부족, 구멍이 났다, 기본이 안 돼 있다 라는 말은 도대체 왜 나온 걸까요? 실제로 제대로 정확하게 꾸준히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룹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매일 기상 시간을 지킨다. 나는 매일 이불을 갠다. 나는 매일 독서를 한다. 나는 수업 후 배운 노트를 쓴다. 나는 매일 백지 복습과 오답을 체크한다. 나는 당일 학습은 당일에 복습을 한다. 당연하고 뻔한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매일 얼마나 꾸준하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았던 그 기본들을 모두 적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그 기본들이 무엇을 하든 하고 싶은 그 무언가를 할 때 다시 시작하고 또 할 수 있는 단단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튼튼한 기둥 위에 멋진 스킬들을 하나씩 더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발표도 대답도 늘 막힘없이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쳐도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 제게 학원 다니면서 안 다닌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기본 개념을 매일매일 충실하게 익혔을 뿐입니다. 미루지 않고 기본을 잘 나간 덕에 시간을 잘 나눠 쓸 수 있었고 제가 사랑하는 농구도 함께 잘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저는 3월부터 대한농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이 된 농구선수 조규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팀의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모두가 안 된다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에 지름길은 없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조금 느리게 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앞으로도 기본을 지키는 바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하는 나를 가족들은 늘 응원해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Believe myself. 지금까지 제 연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약간 저는 이제 요 캐스터 느낌으로 강연을 요약을 해볼 텐데요. 3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네. 너무한가요? 네.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라.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라. 네. 35번 정도 더 읽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2번. 그래서 늘 정답은 제가 제일 사랑한다는 거죠. 본질에 있다. 네. 늘 정답은 본질에 있다. 네. 이거 누르십니다. 그냥 아까 얘기도 했었는데 뭐 나가죠. 100% 이해 안 될 수 있거든요. 저번에 언젠가 얘기했는데. 아까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글이 옆으로 나왔었는데. 정답은 본질에 있다. 네. 얘기가 나서 여담이지만 어떤 분은 제 공부한 선생님이 되는 순간 읽으시면서 본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지금 3번 했거든요. 네. 저도 모르게 본질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면 된다. 맞죠? 귀찮은데 맞나요? 어디 갔어요? 네, 맞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좋은 강연 주신 조규찬 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둘다 해나갈 수 있는지 좋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배움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방금 그 세 가지만 짚어도 사실 인생 살아가시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너무나 그런 명언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공감하시는 리더님들 많으신 것 같아요. 벼락치기로 왠지 아쉬운 1학기를 보낸 리더님들을 위해 그런 동료 리더님들을 위한 성찰과 각오의 스토리를 들려주실 송도현 리더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해 한 학기를 마친 홍도연 리더입니다. 사실 이번 한 학기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벼락치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번 1학기는 혼란과 실망 그 자체였는데요. 솔직히 나도 이번 학기에 벼락치기에서 후회했다 하는 리더님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벼락치기로 후회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만약 없더라도 오늘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벼락치기란 없게 될 겁니다. 이 4가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만이 벼락치기를 피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가용시간, 우선순위, 예습 복습, 시험 대비 전략입니다. 먼저 제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하고 싶은 일들에만 무작정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과 발명대회, 중간고사가 겹치는 기간에는 밤을 새는 일이 허다했지요. 둘째, 저는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이 중요한지, 어떤 일이 덜 중요한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행사가 없다며 정작 더 중요한 시험도 놓치면서 여기저기 도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셋째, 예습과 복습의 부족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배운 노트를 쓰고 집에 와서도 거의 매일 강의를 보거나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노트를 꺼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 그리고 선생님 말씀이 끝나 판서를 기록하는 건 기본 습관이었지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몇 년 동안 갈고 닦아온 저의 습관을 제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은 시험 대비 전략인데요. 2주 전부터 시험 대비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벼락치기를 해야 했고 심지어 기말고사에는 과도한 밤샘으로 인해 이명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 제가 상처를 후벼 파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상처로부터 얻은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가용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평소 플래너를 작성하며 학교, 학원 등의 일정을 고려해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둘째, 우선순위의 중요성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셋째, 예습과 복습 습관인데요. 거창할 것이 없습니다. S디자이너 코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백지 복습, 문제 만들기, 설명하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일 복습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작은 습관들이 모이고 모여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시험 대비를 할 때 장단기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디넴에서 배운 시간관리법을 잊지 않고 플래너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겠다는 기준으로 세분화된 목표를 세우는 것이지요. 이 네 가지를 깨달은 덕에 저는 다가올 2학년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S디자이너 코스를 통해 저의 한 학기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원하는 결과는 나에게 투입된 시간과 노력한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조건 체크해야 할 네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 함께 같이 말해볼까요? 첫 번째, 가용 시간. 두 번째, 우선순위. 세 번째, 예습 복습. 마지막으로 시험 대비 전략. 네. 제가 시행착오를 통해 얻게 된 이 체크리스트, 여러분에게도 더 나은 2학기를 맞이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저의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마지막 표현 받고 들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민수 멘토님이 잠을 2시간 잡아가지고 네.
힘드신 것 같아서 뭐라고요? 그 다른 표정도 한번 보시고 네, 불러드릴게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걸 우선 기자 수첩은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발전할 수 있다. 도현이는 여기 계시죠? 맞나요? 좋습니다. 우리 홍노희 배우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누구를 향한 질문일까요? 그거 계속 연결해주고. 가만히 있어도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나는 걸 유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바로바로 질문하는 정말 멋있게 잘해주셨네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생각 콘서트의 두 번째 파트. 아까 민상현 대리님도 언급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무엇을 그냥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무엇을 거예요. 모르는지를 아는 힘, 메타임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 많은 기자님들이 사회개혁 어떻게 공부하지 어려워 생각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 안에 담다 라는 주제로 선명 리더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명 리더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S디자이너 티처스 김선명 리더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할 내용은 사회입니다. 여러분, 사회를 좋아하시나요? 그럼 사회는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가요? 저는 사회가 이해할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아서 재미없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재미없고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를 재미있게 배우는 방법을 찾았고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설명하기 방법입니다. 저는 구루님께 사회 내용을 설명하니 내가 모르는 내용을 알게 되어서 시험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중3 사회에서 다루는 경제생활에 관련된 단원인데요. 자, 그럼 오늘은 제가 구루님께 그날 설명했던 내용을 리더님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이나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하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정해져 있죠? 아쉽게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건의 가격에 따라 소비를 조정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럼 우리 떡볶이를 예로 들어 봅시다. 원래 1,000원이었던 떡볶이 가격이 2,000원이 된다면 전처럼 떡볶이를 많이 사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규칙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수요곡선 속에 숨겨진 리더님들의 소비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컵 떡볶이를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맛있어서 저도 학교 끝나고 친구와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요. 얼마 전 한 컵에 1,000원이던 컵떡볶이가 1,500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원래 가격이면 3,000원으로 3컵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이제는 2컵밖에 사 먹을 수 없는 가격이 된 거죠. 그런데 참 의아하게도 가격이 오르자 제가 그 떡볶이를 사 먹는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자,
자, 보이시는 아래 표는 저의 상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제가 떡볶이를 사 먹은 횟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격이 1,000원일 때 한 달에 20컵을 사 먹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가격이 오를수록 제가 떡볶이를 사 먹는 양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가격이 저렴해질수록 제가 떡볶이를 사 먹고 싶은 마음이 커져 실제로도 더 자주 사 먹게 됩니다. 이때 이 마음을 어려운 말로 수요라고 합니다. 수요는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가 일정 가격의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 있는 남자아이가 2,000원에 떡볶이를 사 먹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을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화면에서 남자아이는 떡볶이 한 접시를 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수요량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이 표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보니 더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 그래프의 위쪽을 보시면 가격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수요량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럼 원래 떡볶이의 가격을 1,500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500원이라고 했을 때 떡볶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든 것이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커지는 것이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발견한 규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요법칙이라고 하고 이 곡선을 수요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중학교 사회 내용을 이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명하기 방법의 장점입니다. 여기 사진은 제가 오늘 설명한 교과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되죠? 아마 이 교과서에서 수요량, 수요법칙과 같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까 시작했을 때 제가 했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회는 무엇을 배우는 과목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사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가 살고 있는 사회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일생생활에서 이를 설명하기를 방법을 통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경위원님께서 또 우리 사회 수요 법칙에 굉장히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런 드립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줄 요약하겠습니다. 네, 저도 잠 못 자서 눈치는데. 네. 나의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나의 말로 살짝 사투리를 좀 이해해주세요. 나의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사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만 누르면 사회는 껌이다. 교양이 있는 것을 보여주니까 사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넘겨도 될까요? 설명을 드리면 아까 프리뷰 제가 뽑은 거거든요. 그 안에 사회 내 안에 답이 있다.
있다고 기억나세요? 제가 사실 우리 민수님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파리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약간 요거. 네. 근데 핵심 뭐냐면 우리 리더님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회라는 과목은 세상에 막 없던 거를 만들어낸 과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돈을 쓰고 뭐 법을 어기거나 혹은 법을 만들거나 이런 우리 일상에서 일을 묻고 추상화해서 만든 게 사회라는 과목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회 과목은 늘 내 일상의 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언어로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이 사회 개념을 내 일상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안녕하세요.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걸 제가 누군가한테 설명한다는 건 꺼낼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사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 사회가 그렇게 어려운 암기 과목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성경 리더님 맞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만 공부하면 정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지 느껴질 것만 같은데요. 다른으로는 역사가 암기과목이라고? 또 역사까지 껌이라고? 이걸 이해하면 암기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역사를 설명해 주실 우리 서연아 1타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연아 리더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연인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연인의 배경이 되는 병자호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병자호란에 대해서 알려드리러 왔어요. 병자호란? 아마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텐데요. 제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이시다시피 병자호란은 병자년에 호가 일으킨 난이란 뜻인데요. 여기 나오는 호가 당시 오랑캐라 불리던 후금입니다. 이게 이 나라예요. 조선의 광해군과 인조는 서로 후금과의 관계에서 다른 입장을 보였어요. 광해군의 경우 후금과 우호적 외교 관계를 추진했지만 인조의 경우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했지요. 여기서 친명배금이란 명과는 친하게 지내며 후금은 배척한다. 그러니까 멀리한다는 거예요. 후금은 이게 불만이었나 봐요. 명나라랑 조선은 사이가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후금이랑 명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후금은 명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명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한테 왕대접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조선은 이걸 또 거절해요. 후금은 기분이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묘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묘란은 말 그대로 정묘년에 호가 일으킨 난이란 뜻인데요. 뭐 정묘란 그럭저럭 끝났어요. 후금과 조선이 형과 아우의 관계, 즉 형제 관계를 맺기도 하고는 이야기가 끝납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겠습니까? 제가 이 발표를 왜 준비했는데요. 정묘란이 끝난 지 약 10년 후 병자호란이 터지게 됩니다. 네, 병자호란을 알려면 우선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해요. 이때 후금은 자신들의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청이 황제 국가임을 선포했죠. 네, 그렇게 청이 황제 지그식을 열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여러 국가와 함께 우리나라도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신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를 향해 절을 하던 중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사신들이었습니다. 아니 다들 이렇게 막 뭐 만세 이런 식으로 절하고 있는데 그들 막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감히 오랑캐 따위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다는 조선의 뜻이었죠.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는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얘 지금 뭐한 짓거리야? 그래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물론 오로지 사신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물론 다른 일도 다 있어요. 지금은 시간상. 네, 이 소식을 들은 인조는 얼른 강화도로 피하려고 했어요. 강화도가 섬나라거든요. 옆에 보이는 것처럼. 근데 청나라가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막아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했죠. 진짜 남한산성에서 버티는 사람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식량은 계속 떨어져가지고 군사들은 지쳐가죠. 결국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난 지 46일 만에 조선은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네, 이게 그 유명한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바닥에 3번 절을 하고 머리를 9번 조아리는 삼괴 구고 두례를 행하는 인조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바닥에 쿵 소리가 나도록 머리를 조아려 했기 때문이죠. 정말 왕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조선은 청과 군신 관계, 즉 왕과 신하의 관계를 맺게 되며 병자호란은 암울하게 끝이 납니다. 네, 여러분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다들? 이 노래는 드라마 연인의 OST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뭔가 다르지 않나요? 병자호란의 아픔을 알고 듣는 노래. 이 드라마에는 우리의 슬픈 역사가 조금씩 묻어나고 있는 듯해요. 역사를 알고 지내는 삶은 아마 많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내일이 되면 모두 역사가 되겠죠? 네, 분위기 깨서 죄송하지만 네,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정리할 게 있잖아요. 네, 여러분 병자호란 정리해보겠습니다. 병자호란이 뭐였더라? 병자년의 호가 일으킨 난이었죠. 전쟁이 일어나자 인조는 급하게 남한산성으로 피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삼전도에서 삼괴구고들의 즉 바닥에 3번 절을 하고 머리를 9번 조아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마침내 조선은 청과 군신 관계 즉 왕과 신하의 관계를 맺었죠. 네, 그래 여러분 이제 병자호란 다 이해되셨죠? 잘 이해되셨을 거라 믿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민의 명방이 보여주신 평화리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껐어 지금? 아래 노래미 켜줘. 네, 우리 서현아 리더 아니고 설현아 리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원인 없는 결과 없다. 네. 원인 없는 결과 없다. 라인까지 맞춰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왜 일어났는지, 이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알면 결과는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배경과 흐름을 방금 우리 현안의 선생님의 강의는 결국 병자호란이 왜 일어났는지, 정자호란이 왜 일어났는지 배경과 흐름을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역사는 절대로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는 점을 꼭 오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현아 선생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역사 공부를 할 때도 일이 왜 일어났을까? 라는 그 왜라는 질문을 방금 승우 작가님께서 던져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회를 왜 공부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실 오은상 기자님을 큰 박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은상 리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좀 덥지 않나요? 에어컨 온도를 조금 낮췄으면 하는데 혹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아니요. 네. 더워요, 매우 더워요. 열정. 네, 그럼 반대하시는 분도 손 들어주세요. 네, 다행히도 찬성하시는 분이 좀 더 많으니 에어컨 온도를 조금 낮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좋아요. 네. 낮춰주세요.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 즉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자 화장실을 쓰시는 분? 여자 화장실. 맞네. 네, 그럼 남자 화장실을 쓰시는 분은요? 네. 화장실 안 가요. 아, 네, 여자 화장실을 쓰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으니 지금부터 이 건물의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 네. 그럼 불교를 믿으시는 분은요? 네. 그럼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분은요? 네,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그럼 이번 드림 콘서트 중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말이에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하는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고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것에도 왠지 찜찜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수결을 따라서는 안 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역 중 하나가 바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성당이나 교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주변에서 다문화 가정의 친구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본 적은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종교나 여러 나라들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말한 성당이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교들도 있죠. 여러분, 혹시 롯데월드 좋아하시나요? 네! 롯데월드에도 무슬림 기도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롯데월드에 오는 이슬람교 신도들이 얼마나 많다고 이슬람 기도실을 만들었을까요? 공간 유지비만 많이 들진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진 않아요. 유럽의 식당에서도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뉴를 팔아요. 근데 채식을 하는 사람보다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왜 그걸 따로 만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숫자와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고유한 문화, 즉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누구도 넌 이렇게 살아야 해, 넌 이렇게 생각해야 해 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난 나대로, 넌 너대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지요. 다수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소스를 흡수시키거나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척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다양한 문화가 하나의 지역 또는 사회에서 공존하는 것, 이게 바로 문화 공존의 개념입니다. 여러 문화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함께 존재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문화 공존 지역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등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인종과 민족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화 공존은 우리 가까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도 자주 보이는데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들이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도 문화 공존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울리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문화 갈등이라고 합니다. 주로 민족, 언어, 종교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데 단순한 생각 차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사실 때로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이 어렵거나 그 문화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저만 해도 인도권 문화에서 맥도날드 고기로 소고기 대신 양고기를 쓰고 밥을 손으로 먹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렇게 다름을 접했을 때 느끼는 놀람, 충격, 불편함, 불쾌함 등의 강점을 다양성이라는 가치로 풀어내지 않는다면 문화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문화 공존이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입니다. 얼굴도 성격도 좋아하는 것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사회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단원에 나오는 문화 공존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채는 잠깐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일단 우리 오유상 리더님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한 문장 일단은 하고 제가 감시하게 노려서는 아니고요. 네. 공부법에 네. 경지. 아니 절대로 뭐. 공부법의 최고 경지. 경지.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 단어를 선택했군요. 지금 이거 살짝 경지. 네. 경지. 뮤트한 상태예요. 네.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 누르면 단계로 빨갛고 갑시다. 초록불로 단계로 바뀌거든요. 갑시다. 네. 빨갛고 초록불로 바뀌어요. 공부법의 그때부터 최고 마이크 단계. 되는 거니까 올라가기 직전에 이거 누르고 그냥 한번 딸깍 레벨. 색으로 바뀌는 거. 역시 아버님 잘하시겠네요. 네. 네. 공부법의 최고 레벨 뭐라고요? 스토리텔링. 지금 아무 말이나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문화 갈등, 문화 공감 평생 아마 기억날걸요? 앞뒤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면서 이 개념들이 기억이 잘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하는 방법, 뭔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뭔가 배운 개념을 이렇게 살을 붙여서 설명하고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5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여러분들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 분들은 또 감상평을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우리 이가연 리더님, 네, 우리 한번 잠깐 인사해 주실 수 있어요? 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냥 여기 무슨 말? 안녕하세요. 진행 15기 스페이스반 이가연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일단 완벽한 거의 공부 습관으로 다 배웠습니다. 일단 벼락치기 앞으로 안 하겠죠? 안 하겠죠? 네, 좋아요. 또 뭐 사회, 역사 다 배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 하나만 더 뽑아주신다면? 오늘 그 아까 서연아 리더님의 병장을 한 이야기가 왜 그 강의가 제일 기억에 남나요? 재밌게 해주셨고 이해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좋습니다. 우리 이가은이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누구 해볼까요? 왜 눈을 피해요? 그러면은 친구 옆에 잘못 앉는 대로 그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일어나주시겠어요? 우리 청중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잘생긴 얼굴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5기 로켓반 이성원 기자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이성원 기자님은 이제 들은 강의 중에서 요거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나 꼽아주신다면? 저는 오윤 기자님의 사회강의가 제일 기억에 저희 학교에서 막 다문화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통일교육도 해가지고 북한에서 오신 선생님을 뵈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경험을 한 거라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성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혹시 나는 한번 소감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우리 제일 먼저 드신 잠깐 제가 올라갈게요. 네. 우리 이따가 또 있으니까 시간이 잠깐 우리 소개 한번 일어나주세요. 우리 한번 친구들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 봐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15기 플래닛반 신예령입니다. 리기쌤이요. 리기쌤이요. 그 감상평 여쭤보기 전에 오늘 제가 더 보고 싶었나요? 이기생이 더 보고 싶었나요? 약간 이거 엄마가 되나 아빠가 되나 비슷한 질문인데 우리 여러분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강의 하나 꼽아주신다면? 서연아 선생님의 원자원산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5학년 때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을 배웠었는데 그날 하필이면 선생님이 안 오시는 날이어서 다른 반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무서운 쌤이 와서 수업을 하셔갖고 가뜩이나 배울고있는 공책 정리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여기서는 좀 활기차고 좀 재밌고 기쁘게 하니까 좀 부담이 덜 돼서 이게 차이구나 그래서 기억에 잘 많이 남았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다음 세마공 콘서트 1번 강사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령님 직접 강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한번 도전해봅시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이따가 그러면 제가 또 가는데 붙잡혀서 나중에 알겠습니다. 또 요청하신 대로 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정말 앞에 5분 정말 좋은 강의 해주셨거든요. 모두 정말 이 강의 준비하는 날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리더님들의 박수 한번 다시 크게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3분의 강연자가 나왔는데요. 이어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하하호호 웃고 있는 와중 뭔가 유독 표정이 우리 세마공 콘서트의 파트 3를 힘차게 열어주신 우리 리더님이신데요.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볼까요? 파트 1 뭐였죠? 메타이지? 성장 마인드셋 맞아요. 파트 1은 우리가 성장 마인드셋 조기찬 리더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배웠고요. 파트 2가 메타인지 마지막 파트 3는요. 우리가 의미를 알고 그리고 왜 하는지를 아는 것만큼 실제로 노력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은 나만의 공부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식적인 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리더님이십니다. 83점에서 95점, 무려 10점도 넘는 성적 향상을 설명하기를 통해서 이뤄낸 퀀텀 점프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 김유찬 리더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세바공 101 클래스를 발표할 김유찬 리더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이 결과는 제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동안
공부법을 바꿔 공부했을 때 성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간고사에는 개념을 1회독만 한 후 유형 문제만 쭉 풀어 83점이 나왔습니다. 그때 정말 멘탈이 나갔었는데요. 하지만 기말고사 때는 땡땡 공부법을 사용하여 개념을 5회독 이상 하고 내 머릿속이나 백지에 개념을 정리하여 설명하여 총 95점을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나 과학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던 공부법 이름이 뭐냐고요? 바로 전지적 선생님 시점입니다. 말 그대로 선생님의 시점으로 설명하여 공부를 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혹시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공부법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매니저들이 함께 일하는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애정어린 눈으로 참견하는데요. 그러면서 더욱 돈독해지는 두 사람을 보는 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을 잘 못하는 게 콤플렉스였습니다. 개념도 어려운데 응용은 더더욱 어려우니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노트 정리도 해봤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속도에 맞춰 필기하며 이해까지 하려니 버겁기만 했고 다른 여러 공부법도 시도해봤지만 점수는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과 함께 과학을 못하는 이유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유레카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과학을 못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설명의 힘을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아는 게 아니더라도 설명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알 수 있게 되는 건가 라고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의 힘을 공부에 또 적용시켜 보기로 했고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알뜰마트한 개념을 소리내어 설명하며 그 개념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어느새 설명하기는 저의 복습 루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 공부법은 크게 6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준비하기. 설명하기 위한 개념을 교과서나 자습서 등으로 1회독으로 훑어봅니다. 둘째, 중심 내용 찾기. 2회독 때 중요한 내용에 형광펜이나 볼펜 등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셋째, 요약과 정리. 교과서와 밑줄친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백지나 머릿속에 스스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여 요약합니다. 네 번째, 대본 짜기.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본을 짭니다. 다섯 번째, 연습하기. 이렇게 제가 살짝 부끄럽지만 잠옷을 입으면서 대본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연습합니다. 여섯 번째, 설명하기. 대본을 보지 않고 직접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설명 공부법은 정확한 개념을 추구하는 학생, 자기 동기부여가 잘 되는 학생, 미래의 교사나 발표자, 암기력이 힘든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피드백과 다양한 교재들을 활용하여 공부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자신의 학습 스타일에 맞게 방법을 조정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설명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개념을 10살짜리 아이가 이해할 수준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도 그 개념을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어떤 개념은 직접 설명해 보는 것은 내가 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입 밖으로 소리내서 설명하는 게 가끔은 귀찮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정말 어린아이까지도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설명을 해내면 이제 못 풀 문제가 없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는 그 느낌이 들 때까지 여러 번 설명을 반복하여 공부를 했고 그게 저의 성적 상승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극복하고 싶은 약점 과목이 있으신가요? 네. 혹은 아무리 공부해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개념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한번 제가 오늘 소개한 설명하기 공부법에 도전해 보세요. 이상 김유찬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유찬 리더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적자 생존 타임. 세 글자로 제가 여러분 타임과 최대한 압축했습니다. 세 단어인데요. 첫 번째, 세 개를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일단 읽어라 주시면 됩니다. 읽어라. 읽어라. 두 번째, 다시 써라. 그리고 꺼내라. 꺼내라. 네. 설명하면 일단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다시 쓴다는 건 뭐냐면요.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 언어로 공부한 내용을 다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꺼내서 쓴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하실 때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노트에 베껴 쓰면 그건 하등의 의미가 없는 공부입니다. 내가 이 내용을 보고 내 나름대로 내 언어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공부하고 나서 꺼내고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라, 다시 써라, 꺼내라. 우리 김유찬 리더님 맞나요? 출진의 의도에 부합했나요? 아, 좋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영어 공부에 대한 강의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맨날 해도 영어 공부는 매일매일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김채은 리더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1타 강사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김채은 리더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위대한 사람들의 명언에서 동기부여를 얻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To handle yourself, use your head. To handle others, use your heart. 자신을 다루기 위해서는 머리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To accomplish great things, you must dream as well as act.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할 뿐만 아니라 꿈도 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To avoid criticism, do nothing, say nothing, be nothing.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문장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네, 모든 문장에서 to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to가 무슨 뜻이길래 모든 문장에 쓰여 있는 걸까요? 해석을 보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도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설명해드릴 투부정사의 부사적 문법입니다. 이 용어를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강의가 끝나면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To handle은 다루기 위해서, to accomplish는 이루기 위해서, to avoid는 피하기 위해서. 이걸 보면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to 뒤에 있는
있죠. 이제 to 뒤에 있는 단어의 뜻을 살펴봅시다. 핸들은 다루다, accomplish는 이루다, avoid는 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1번 움직이는 것, 뭔가를 하는 것, 그리고 2번 되는 것, 어떤 상태인 것 중에 무엇에 더 가까운 것 같나요? 1번이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것, 즉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사 앞에 to가 붙은 것을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투부정사는 여러 방법과 의미로 쓰이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 즉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적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의 의미로 쓰인다고 했죠. 그런데 목적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오늘 to나 소에즈 to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투부정사가 목적을 나타낼 때는 I studied hard to be a English teacher에서 to be를 in order to be나 so as to be로 바꿔도 의미가 같다는 뜻입니다. 계속 설명만 들으면 재미없으니까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eat, survive, enjoy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은 음식을 왜 드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나는 생존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먹는다, I eat,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생존하다, survive에 to를 붙여서 만듭니다. 합치면 I eat to survive가 됩니다. 그런데 그저 생존을 위해 먹는 사람보다 다른 목적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음식은 즐기며 먹어야죠. 그럼 나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먹는다는 뜻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 조금 전과 똑같이 나는 먹는다, I eat, 그리고 그리고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까요? 네, 맞습니다. to enjoy이고 합치면 I eat to enjoy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투부정사의 부사적 문법을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할 때 예문을 보여드렸었죠. 여러분이 공부할 때 투부정사는 이거, 동명사는 이거 이렇게 기계적으로 공부하면 더 어렵게 느껴지고 재미없습니다. 제가 예문을 활용해 강의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 예문을 활용하시면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김채은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어 1타 강사 김채은 선생님. 김채은 선생님의 강의를 두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1번. 문법은 패턴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하지만 문법은 패턴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거꾸로 공부하자. 거꾸로 공부하자. 여러분 우리 문법 공부 보통 어떻게 해요? 투부정사는 그래서 예문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법이라는 거는 원래 문장에서 이렇게 쓰이는 패턴을 찾아서 만든 개념이 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나왔던 것처럼 실제로 문장에서 쓰인 패턴들을 보면 그냥 거기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면 영어 공부는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거든요. 김채원 선생님 잘 설명한 거 맞나요? 인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슬픈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이 되시나요? 바로 이제 마지막 딱 한 이야기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로 이제 마지막을 매듭 지어주실까? 고민이 많아 보이는 얼굴인데요. 이번 주제는 사회에 등장하는 어려운 어휘 개념을 금방 이해하게 만드는 본즈. 아까도 굉장히 많이 들은 단어인 것 같은데요. 본즈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우리 김용재 기자님입니다. 너무 못생기게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경제학에 관해 설명해줄 1타 강사 김용재 리더입니다. 사회는 수학처럼 누군가가 공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닌 이미 있는 현상을 일반화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사회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사회는 사실 이해 과목이라서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희 5분 특강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사회 공부에 무작정 암기는 이제 없게 되실 겁니다. 저에게는 사회 과목을 공부하는 사회 공부 3단계 만능 틀이 있는데요. 이 3단계를 통해 사회라는 과목을 뼛속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추구, 즉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실제 사례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사회에 등장하는 경제 체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 노트 해주세요. 자, 경제 체제란 경제 생활을 규정하는 제도나 의식을 의미하는데요. 크게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저도 이 표를 처음 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외워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또 외우기에는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사회공부 3단계 만능틀과 함께라면 제 사전에 이해 없는 암기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라는 개념을 그 3단계에 맞춰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만능틀 1단계가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실제 사례에 대입하는 추구였습니다. 그러려면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를 찾으면 쉽겠네요. 먼저 시장경제의 나라로는 우리나라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시장경제란 주로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을 통해 자원이 배분되는 체제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죠? 대통령인가요? 다른 나라인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정답은 모든 개인과 기업이죠. 이렇게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인 시장경제를 대한민국의 사례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장경제와 상반되는 계획경제의 사례를 찾아봅시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인데요. 계획경제는 정부가 경제활동을 중앙에서 계획하고 통제하는 체제입니다. 이 체제에서는 정부가 자원을 배분하고 생산과 소비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획경제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죠? 네, 맞습니다. 그분이죠. 북한의 그분. 네, 노동당. 쉽게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며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즉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해하는 것이죠. 먼저 남한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모든 개인과 기업이 생산하고 소비하며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 소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간 소외가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말하면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뉴스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던 뉴스인데요. 인간이 기기 부품처럼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생명까지 잃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어떤가요? 표에 적혀있던 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경제 발전이라는 장점 이면이 보이죠? 또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라는 말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북한의 계획 경제 체제를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또 나네요. 자 여러분, 북한에서도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생산자와 소비자로 경제 활동을 하나요? 아니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과 분배를 정부가 전부 관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공평하게 자원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든 대충 일하든 돌아오는 건 똑같다면 저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로의욕 상실이라는 말이 이해되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3단계, 바로 구조화입니다. 구조화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카테고리로 정리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아까 본 표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죠. 처음부터 표를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어떤 개념을 먼저 이해한 뒤 직접 표를 만드는 거랑 느낌이 아예 다르죠? 이 표에서는 의미와 정부 역할, 장점, 단점을 기준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 과목을 아주 콱콱 씹어먹을 수 있는, 그냥 외워야지 하는 생각을 날려버리는 3단계 만능 틀을 알려드렸는데요. 추구, 이해, 구조화, 줄여서 추이구, 이 3단계를 통해 여러분도 그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